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셋째 주 월요일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시간입니다. 주말을 조금 느슨하게 보내고 잠도 푹 잤는데 오히려 눈뜨기가 더 힘들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 월요병.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게다가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진자 발병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 해외 여행력이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감염 경로조차 확인되지 않아 우리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 한번 철저히 상황을 점검하면서 차근차근 이겨나간다면 분명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우리 새아침 식구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헬마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병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제가 사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너무 갈 길에 바빠서.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민주당의 이른바 이제 칼럼 고발 후폭풍. 이게 네.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이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민주당이 이제 지난주에 고발했었는데요. 그렇죠. 주말에 일단 고발을 취하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좀 반발 기류는 더 커지는 지금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임 교수 본인이 계속해서 강하게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물론 이제 학계나 언론계에서도 민주당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이해찬 대표가 직접 사과해라, 이런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해찬 대표를 또 고발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서로 좀 고소 고발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또 이제 임미리 교수를 추가로 따로 고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기류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발을 이미 취하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표 본인이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던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대표 본인은 공보 라인을 질책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교수 칼럼이랑 싸우냐 이러면서 이제 질책했다는 얘기도 전해졌는데, 다만 이제 당내에서는 일을 더 키우지 말자. 차라리 빨리 사과를 하고 매듭을 지어야 된다. 네. 이런 비판적인 입장도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 최고위원들도 최고위에서 이제 사과를 주장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괜히 이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언중위에서는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려가지고 그 해당 언론사의 권고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선거법상 공정보도 위반을 했다면서 이제 경향신문에 공고 결정을 했고요. 애초에 이제 고발을 할 때도 사안 자체가 선거법 위반인 거는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실리적인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조치였는지 조금 의문이다, 이런 생각인데, 애초에 임미리 교수의 그 문제 칼럼을 저도 이렇게 초반에 지난달에 나왔을 때 읽어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페북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걸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담론가들의 평가는 그 칼럼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이게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의 칼럼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정치 혐오적인 정서를 많이 담고 있다. 그렇군요. 좀 정제가 덜 된 칼럼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는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건데.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정치 혐오적인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칼럼을 보시면 촛불 집회의 성과를 국민이 스스로 포기하고 대통령 선거에다가 갖다 바쳤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됐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 갖다 바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어 있었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적인 결정, 즉 이제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시민의 결정을 어떻게 보면 표명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하고 한국당 사이에 정치적으로 차이가 없다. 둘이 똑같다. 이제 이런 인식. 이런 식의 태도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좀 정치 자체를 좀 평평하게 인식하는 너무 좀 그 혐오적인 시각이 좀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담론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칼럼 자체가 저평가를 받고 어떻게 보면 무시를 당했던 그런 이제 시장에서 실패한 칼럼이었는데 오히려 괜한 고발로 좀 덩치를 키워준 셈이 된 거 아니냐. 네. 이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도 이제 연일 낮아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칼럼 파동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민주당이 좀 곰곰이 씹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 측의 이런 고발하기로 했던 조치 이런 거는 어떤 베이스에서 이게 나온 걸까요? 이게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도부가 다 파악하고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이거 실무선에서 좀 처리가 된 건가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네. 약간 좀 당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삐걱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19의 29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역 감염 문제가 좀 의심되는 사례라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82세 한국인 남성인데 최근에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고 기존 확진자하고도 만난 적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나왔던 확진자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감염이 됐거나 이미 감염된 사람하고 이제 밀접하게 접촉을 했다가 이제 감염이 된 경우였기 때문에 보건당국도 지금 처음 나온 이 케이스에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단 환자가 들었던 병원이나 응급실 등이 이제 다 폐쇄가 됐고요. 환자의 동선을 역추적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이 환자의 또 부인도 같이 감염된 거 아니냐. 30번째 환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그 이분이 고대병원에 가기 전에 또 개인 병원을 두 군데를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해외 여행력이 없어도 의사의 판단으로 이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고요. 결국에는 폐렴이 새로 생겼을 경우에는 일단 웬만하면 그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대상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최대한 이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병원 당국에서도 참 조치를 신속하게 잘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 크루즈선에 같이 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는 걸 추진한다. 이게 미국 정부도 좀 그런 거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도 하나요? 예, 일단 미국에서는 전세기 2대를 이제 파견을 했고요. 네. 우리는 일단 그동안은 일본 정부의 방역에 맡겨왔는데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귀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내 이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일단은 일본 당국이 탑승객 전원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 우리 국민 중에서 이제 승객이 그 귀국 희망을 할 경우에는 국내 이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현재 크루즈선에는 한국 국적 승객 9명하고 승무원 5명 이렇게 총 14명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음성이 아니고 양성이나 뭐 이런 반응이 나오면은 일본에서 또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는 거죠. 이제 국지주의라고 해가지고 당장은 그 나라에서 이걸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세 번째 소식은 뭘까요? 자, 일본의 그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이제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막고 있는데 저쪽에서 푹 튀어나오고 이런 양상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면서 지금 이제 크루즈선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엉뚱하게 또 다른 배에서 이제 방역망이 뚫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도쿄 하천을 누비는 소형 유람선에서 새로운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형 유람선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럴까요? 이게 이제 도쿄 하천을 돌아다니는 작은 유람선인데 우리로 치면 이제 한강 유람선 같은 거죠? 사실 저도 많이 타봤는데. 네. 아, 그러셨군요? 네. 거의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물 같은 데를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투어 유람선인데 여기서 어제 새로운 확진자 9명이 나온 겁니다. 이제 도쿄의 한 개인 택시 조합이 그 조합원들하고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선상에서 이제 신년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유람선 직원들이 감염된 겁니다.
유람선 직원이 이제 지난달에 그 중국 후베이에서 온 여행 계획을 접객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아직은 뭐 그쪽에서 그 전염이 된 건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감염 경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수십 명 정도가 타는 작은 배인데 내부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설치를 해놓고 배가 이제 운항을 하는 동안에 이제 뭐 코스 요리를 쭉 내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방 기계가 설치돼 있어서 그 탑승객들이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노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이 이렇게 또 그러면 이제 침이 튀었을 수도 있고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에 딱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인 거죠 지금. 그렇군요. 어쨌든 조금 일본이 이렇게 계속해서 감염 사례가 나오면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도. 예, 이런 뭐 여객선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 감염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감염 경로를 따라 올라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대상 범위도 넓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일단 아직은 일본이 이제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상황을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준비하신 소식이 일본 정부와 왕실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 일본 그 정부와 왕실의 보수성이 또 한번 확인이 됐는데 현재 지금 일본 왕실 제도는 그 여왕이 나올 수 없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제 왕실 혈통이 이어지도록 이제 남성 왕족만 일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동안 뭐 일본 내부에서는 여성들도 이제 일왕이 될 수 있도록 그 모계 일왕 그 계승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는데 네. 보수 성향인 자민당은 이번에도 이거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좀 약간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일본은 이제 애초에 이제 만세 일계라고 해가지고 초대 일본 천황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똑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혈통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네. 여기에다가 그동안에 이제 남자만 계승할 수 있다고 이제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전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1889년에 이제 메이지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생긴 방침이라고 해요. 네. 그전에는 이제 뭐 592년부터 35년 동안 일본을 지배했던 스이코 천황이나 일본은 최초로 율령을 반포했던 뭐 코겐 천황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왕세자비하고 왕세자 사이에 예. 아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루히토, 아들이 없는 걸로. 예, 그렇죠? 나루히토 딸이 일왕한테는 지금 딸만 있는 상태라서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동생인 후미히토가 일왕 계승 1순위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버지인 아키히토 때부터 이제 일본 왕실은 계속 그 전쟁 반대, 그렇죠. 평화헌법 수호 이런 거를 언급을 해왔는데 평화헌법 왕실 분위기에 비해서는 그 후미히토가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네. 많고요. 사생활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고 극우 세력, 일본 내 극우 세력도 후미히토 쪽을 계속 미는 모양새를 취해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전진당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이 오늘 115석의 제1야당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야권발 정계 개편의 가장 큰 축인 미래통합당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박지원 의원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예언이 좀 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얘기를 한번 주호영 의원 모시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직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정식으로 네. 합당이 되는 것이니까 네. 뭐 이제는 미래통합당이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군요. 예. 그럼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사 속에 남게 되는 건데 이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통합당하고 차이가 뭘까요? 저희들은 이름 가지고 고민한 것은
저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가치 자유. 네네. 그다음에 한국 이런 걸 살리자는 그런 의원들도 계셨고. 네. 우리가 지금 통합하고 혁신하자는 것인데 예전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지 않느냐. 네네. 아주 팽팽하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당내에서는 자유나 한국의 가치를 살리자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추위에서 네네. 통합이라는 말을 꼭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으로 결정이 됐는데 네. 이것이 이제 총선이 끝나고 다시 당 체제가 정비될 때 이름을 이대로 가지고 갈지 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이름으로 할지 그런 단계가 남아 있어서 잠정적인 당명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약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이라고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 듣기로는 미래한국당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에 그냥 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몰아주자.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이제 미래가 가치가 있는 거죠. 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네. 이래서 선관위에서 유사로 혼동이 안 될 정도로 가지고 가되 우리 지지자들이 이 자매 정당이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게끔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뭐 그 창당하신다고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참석을 안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저도 그런 보도를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이제 통합하고도 뭐가 서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저는 참석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아직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참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대당 차원의 실무 협의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만나면 뭔가 지분이나 공천에 관해서 남아있는 것을 정리하려는 듯한 오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제대로 공천도 지분도 요구하지 않겠다. 공천도 별도로 요구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시스템대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요. 만나려면 통합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불출마 선언할 때 만났어야 그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통합이 완성되고 절차가 끝날 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는 것이 이벤트성에 그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3개의 청년당이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 들어오던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가졌던 그 청년에 대한 뭔가 조금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로서는 좀 고무적인 것이 이 청년 중도 정당들이 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일은 전혀 없을 걸로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보 정당을 옹호할 가치가 전부 사라졌기 때문에 통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선거 때만 되면 청년들 표를 의식해서 무슨 청년을 우대하느니 발탁하느니 좀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산나 마린 총리가 85년생이에요. 우리 나이로만 35세이지 않습니까? 나이는 35세이지만은 18세부터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17, 8년 이미 훈련이 된 사람들이 나와서 청년의 가치를 대변하는데 우리는 그냥 나이만 어린 초심자를 청년이라고 하니까 훈련되지 않은 청년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데리고 오니까 이런 패턴으로는 청년의 가치나 청년의 이익을 전혀 대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의 일을 본격적으로 관여할 시기가 오면 유럽처럼 청년 정당을 만들어서 10수년 이상 훈련된 다음에 정계에 진출하도록 해야지 그냥 성공한 청년을 데리다가 한 번 써먹고는 버리고 하니까 오히려 그 청년의 경력 관리에도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서 청년들을 일회성으로 그냥 소모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청년 정당 3개 정당이 저희들과 통합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사실은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나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좀 실망했기 때문에 한국당하고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법치주의를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지금 그 소위 복지 정책들이 미래 세대인 자기들에게 부담을 떠면서 그냥 지금 포퓰리즘에 흐르고 있다. 네, 네. 이대로 두면 부담은 전부 우리가 져야 한다는 이런 절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819 있으시는 애청자분께서 보수 통합이 안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통합이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보수지만 태극기 부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앞으로 태극기 부대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예. 광화문에 계신 그런 분들과의 그런 통합이나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저는 보수가 과연 보수기는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네. 특히 태극기 부대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 생각이 100%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네. 탄핵을 둘러싼 관점에 관해서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더 크게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폭주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가깝게는 선거 전 네. 또 조금 중장기로 보면 선거 이후에는 힘을 합칠 거라고 보는데요. 대선적으로. 문제는 예. 태극기 세력의 주장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통합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또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네.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라도 네. 태극기 부대와도 나라가 나갈 방향에 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공통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예, 선거 연대 내지는 통합이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바른미래당의 사태에서도 봤지만 한지붕 세 가족이라니까 막 서로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좀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생기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가 이제 통합당, 미래통합당을 만들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화문 세력도 같이 함께 한다면 실제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셨던 뭐 다른 그 진영의 목소리들 이런 목소리들하고 좀 계속 부딪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통합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이 통합의 진정된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서로가 조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태극기 세력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그 소위 탄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네. 당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확률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결판을 내고 가야 된다면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당 운영이나 당의 진로에 그냥 각자의 생각으로 가질 수 있는 영역이기 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이 아직까지 만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생각이 달라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공천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문제 이견은 저는 오히려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새 보수당에서 새로운 보수당에서 예. 공천은 자유한국당의 김형호 공관위원장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오히려 양보했더라고요. 통추위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 공관위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반면에 예. 이 체제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관위원회가 혁신적이고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공천에 관해서 유승민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예, 오히려. 그러고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통합 선언할 때 두 분이 만났으면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확대될 텐데 그렇죠. 지금 왜 못 만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만날 사정도 없다. 그렇게 꼭 보고 만날 있습니다. 사정도 없다? 예, 왜냐하면 절차대로 통합이 되고 있고 네. 절차대로 공천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나봐야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미루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당대당 통합이라고 사실 우리가 전제를 깔고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쪽에서는 지금 한국당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고 새로운 보수당 의원님들이 그냥 그 안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사실 들어가면서 특별히 지분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겠다는 또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보수당이 그냥 항복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의원 숫자적으로는 108명 대 8명 이러니까 이제 숫자가 좀 흡수된 적긴 것처럼 하죠. 보이기는 하는데 예. 형식 자체가 신설합당이고 유승민 대표가 대선에서 받았던 득표수가 220만 표. 그리고 그렇죠, 많죠. 그 당시에 당원이 7만이었기 때문에 또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성격이 다른 세력들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질적인 두 세력이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환귀본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환귀본처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주호영 의원님 응원하는 댓글이 엄청 많습니다. 4818 쓰시는 분께서 주호영 의원님 화이팅 하십시오. 총 단결하십시오. 항상 응원합니다. 이러고요. 또 5278 쓰시는 분께서도 정말 잘 됐습니다. 축하해요. 뭐 꼭 승리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예. 지금 그래서 또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분들이 이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거나 서울 지역의 험지에 출마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마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설득하거나 번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만은 네네.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불출마 입장을 바꾸어서 험지에서 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랬고 네. 더구나 어제 그제 강서을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불출마를 그렇죠.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준비해오던 사람이 불출마를 선언하면 선거가 불과 6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새로운 사람을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어렵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에서 필요하면 유승민 대표에게 요청을 해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한번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이나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설득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을 그럴 하죠. 것 같네요. 하고 한 말씀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선거를 앞두고 통합은 하지만은 완전하게 체제를 갖춘 통합이 아니고 선거 직전에 임시로 통합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지도 체제나 이런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니까 왜 지금 안 바꾸느냐. 그냥 문의만 바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지금은 저희들이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기 상황, 응급 상황에서 우선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 급선무이고 네네. 지금 대표를 바꾼다 지도체제를 새로 바꾼다면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저희들이 내부 문제로 힘을 소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변화되지 않았다고 비판받는 것보다는 선거를 잘 치르고 선거 이후에 혁신과 변화를 하는 것이 선거를 이기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게 이제 합리적이고 또 전략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건데 지금 좀 전에 이제 김성태 의원 불출마 선언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 이제 PK, TK 그 대대적 현역 물갈이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 칼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도 같이 있는데 주호영 의원이 대구 지역 의원이시잖아요. 저도 뭐 다선이어서 네.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제가 되는 농담으로 자고 일어나면 목이 붙어 있는지 아이고. 만져본다고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선 이제 현지의 이 여론이나 정서는 조금 다릅니다. PK 소위 부산은 네. 저희 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6분인가 됩니다. 많죠. 예, 이미 사실은. 많이 사실상 교체된 거기 때문에 네네. 다시 PK에서 더 많은 현역 의원을 공천 탈락한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TK는 보수의 본산인의 보수의 심장인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왔고 또 장외투쟁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그런 데인데 네. 상차는 못해줄 망정 왜 실컷 이렇게 우리가 지지하고 봉사만 하고 오히려 물갈이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 언론들은 TK가 무슨 자유한국당의 식민지냐라는 일면 톡까지 나오고 네. 또 사설도 네. 우리 지역은 국회의장감 대통령감 하나 없이 자른다는 말이냐 이런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전국에서 왜 TK, PK가 더 교체돼야 되는지에 대한 예.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면 좀 반발이- 상당히 여론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미 지금만 해도 TK는 네. 대구의 현역 의원 자유한국당 10명 중에 7명이 초선이고 경북도 초선이 너무 많습니다. 66%가 초선인데 네. 그것도 지난번에 또 물갈이를 TK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데 물갈이를 많이 해서 잘 된다면 TK가 가장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또 TK, PK에서 물갈이를 많이 한 것이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당헌 당규에 맞게
당원이나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지 네. 이름은 무슨 혁신공천이네 물갈이공천이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4년 전에 되풀이 됐던 진박공천과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몇몇 사람의 자의가 들어가는 공천이다. 네,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K와 TK의 그 현역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거는 사실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 그렇군요. 하나 이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여당 얘기 하나 아주 핫한 걸로 지금 고려대학교 임미리 교수가 칼럼을 썼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이 제목으로. 그래서 이게 선관위의 이제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민주당이 고발했다가 이제 여론 때문에 취소를 했죠. 근데 임미리 교수가 당 지도부가 사과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이걸로 많은 민심이 돌아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분들이 언론의 자유를 늘 외치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네. 민주화 투쟁을 하고 하던 사람들인데 이 자그마한 쓴소리를 못 견뎌서 공당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고발 취하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온갖 변명으로 늘어놓다가 이래 됐잖아요. 네. 기본적인 인식이나 사고 체계가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네. 오히려 가르치려고 들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을 했다. 사과하고 이래야만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까지 생각해서 예. 말씀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인을 넘어서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이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시민이 KLM 네덜란드 항공에서 당한 인종차별 상황을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용감한 시민 김고은 씨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고은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은 씨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사실은 지난주에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는데, 우선 청취자 여러분께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간단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제 지난 2월 10일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오는 KL855편의 비행기를 탑승을 했었고요. 네. 이코노미에서 가장 뒤편 화장실에 A4용지 종이에 오직 한국말로만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네. 저는 설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격리를 한 건가 싶어서 이제 발견 즉시 사진을 찍었는데 네. 부사무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거는 네덜란드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이니 사진을 당장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쭈어봤었고 결국에는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승무원들도 이제 한국말로만 승무원 전용 화장실로 고지한 것이 네.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좀 인지를 하고 계셨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네덜란드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아시아 사람이니까 그랬던 걸까요? 왜 이렇게 한 이유 사실을 정확히 설명을 들었습니까? 그 이후에라도?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왜 한국말로만 고지를 했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occupied라고 되어 있으면 영미권 고객은 영어를 읽고 들어가지 않을 테니 네. 한국말로만 적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SNS 사진에 보면 베켄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왜 비어있다. 네, 예. 변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까먹었다. 까먹어서 그렇지 내가 바로 써줄게 하면서 제 보는 눈 앞에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게 더 기분 나쁘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SNS 사진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 댓글을 세도했다고 하는데 반응들은 대체로 어땠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이게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엄청 안타까워하고 분노해 주셨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일부 뭐 같이 함께 사과를 받아내게 노력해 주시기도 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공식 KLM 계정에 뭐 메신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참 김고은 씨의 그 대처 방식이 참 차분하고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예컨대 왜 사진을 못 찍게 합니까? 법리적 근거가 뭡니까?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실 때 상대방이 되게 당황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 순간에 어떻게 딱 그렇게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하셨는지 신기하네요. 제가 키가 사실은 160이 안 되는 작은 체구로 네. 사실은 두 분이랑 대화를 했었어요. 네. 그 외국인 나이도 사실 훨씬 많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논리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더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이 기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최대한 논리적으로 대처하다, 이걸 계속 되새기면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무원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키도 작고 몸도 작은 동양인인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은 아예 안 들어주실 것 같더라고요. 제 얘기를. 네. 좀 영상 보셨는데 일단 조금 고압적인 태도. 그렇죠. 그 사람들 막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좀 그럴 수 있는데. 현장 사진을 찍어서 어쨌든 증거를 남기고 현장에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녹음도 따고 또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항의도 남기고 정말 저도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비행기 안에 상황을 조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또 혹시라도 모르지만 그 항공사 측에서 한 행동이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뭐 어땠던가요 도대체 그 상황에? 저도 나중에 뉴스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277명 중에 135명으로 전체 47%가 한국인이었고요. 네. 아시아인 기타 포함해도 한 60%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제 기억 속에도 제 주변에도 국적이 좀 되게 다양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어가 아니라 나머지 50% 승객은 그럼 못 알아보시잖아요. 한국말을. 그렇죠. 당연히 영어로도 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KLM 측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그 항의에 대해서 또 그 입장을 밝힌 게 있네요. 뭐 비행기 예약이 꽉 차지 않을 때면 때때로 화장실을 승무원 전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어로만 공지해서 승객들을 불쾌하게 한 점은 깊이 후회한다. 또 내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긴 하다. 또 승무원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미안하다. 먼저 이런 얘기는 했는데 애초에 우리가 궁금한 건 애초에 왜 한국어로만 이거 했느냐가 사실 더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한 거죠. 답변을 못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김고은 씨가 이렇게 항의를 하는 모습을 사실은 주변에 계시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승객들도 보셨을 텐데 그때 반응이 어떻던가요? 사실 대부분은 이게 약간 불쾌한 심정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네네. 다만 당시 한국인 승무원이 2분 정도 계셨다고는 하는데 네. 직접 하는 것이 아무리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그렇죠. 조금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서 같이 좀 분노를 해주셨죠. 근데 제가 끝끝내 비행기에서 사과를 못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쾌하다 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통하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억울한 심정을 좀 같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의를 하고 싶어도 영어가 조금 잘 의사소통이 힘들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는 찰나에 김고은 씨가 막 영어로 유창하게 항의하니까는 속은 시원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쪽에서 사과도 안 하니까 더 기분이 나쁘셨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내려서 자기가 바로 언론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정도로 좀 같이 분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고은 씨는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신 거잖아요. 네, 그럼 원래 암스테르담에서 그럼 공부를 하거나 유학을 하셨던 겁니까? 아니요. 저는 사실은 아프리카 쪽에서 출장이 있어가지고 경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아프리카에도 사실 암스테르담 올 때는 동양인이 거의 없었는데 승무원 전용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어쨌든 지금 서로 간에 조금 많이 기분이 나빴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또다시 이제 이런 조치를 사후적으로 취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용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단은 비행기 안에서는 보자마자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큰 고민 없이 일단 바로 컴플레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초반에는 제가 어쨌건 그래도 승객이니까 그렇죠. 경청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실제로는 그랬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질 줄은 사실 저도 몰랐던 거죠. 네, 네, 충분히 설명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그냥 자기네들이 차별을 한 거다라는 말을 직접 못하니까 설명이 조금 얼버무려지고 이랬나 보네요. 그쵸. 조금 점점 고압적이고 좀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부사무장이 이랬다면서요. 지금 아시아에서 문제가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사실 그 비행기 안에는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뭐 매뉴얼이 있다거나 이런 안내사항 같은 건 있던가요? 그게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화장실 외에는 네. 별도로 마련된 예방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지가 됐던 것도 없었고요. 승무원들이 따로 준비하신 것도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승무원은 다른 승객들은 왜 가만히 너 너만 이렇게 따지냐 이랬다면서요. 그래서 다들 그런데 왜 혼자 그러냐. 결국엔 대화 마무리도 네. 나는 불평이 없는 승객들을 위한 서비스 때문에 바쁘니까 이만 대화를 끝낼게 라고 하고 대화가 끝이 나요. 그래서 제가 더 따질 새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셨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이제 비행기에서는 착륙하는 내내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막 되게 심각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고은 씨 보고 좀 이상한 사람 취급, 너무 과하게 예민하게 컴플레인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군요. 네네. 자, 어쨌든 정말 크게 화제가 됐는데 그 서구 쪽에서는 특히 이제 중국인 플러스 뭐 아시아인을 전부 다 이렇게 다 그냥 같이 취급하면서 인종차별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 느끼신 게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잠깐 남씨랑 경유할 나갔는데 헛기침 한번 하는데 다들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있고 그때 같이 승객분들 중에 이제 울분을 토하신 분 중에는 버스가 본인들을 태워주시지 않고 뻔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지나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KLM 네덜란드 항공사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관련 승무원들의 후속 조치를 좀 반드시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사실 한국에서만 공론화가 되지 않고 최대한 본사 차원에서의 좀 사과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종차별이 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은근히 진행되는 그런 차별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제 생각보다 이제 가까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다양한 형태에서 올 수 있는 차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주지 않도록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하여튼간 오늘 지금 출근 준비 중이실 텐데 바쁜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까지 KLM 네덜란드 항공사의 부당한 대우를 아주 용기 있게 SNS로 고발한 시민 김고은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